하버드 교수가 미국 생방송에서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과의 회담은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오판이었다고 말이죠. 그 한 문장이 나가자마자 미국 내부가 귀를 의심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단 몇 초의 판단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의 이면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흐름의 전환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는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경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거대한 구상의 서막일 뿐이라고요. 핵잠수함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통해 노린 것은 표면적인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 뒤엔 미국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비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경주에서 열린 단 한 번의 회담은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를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이번 에이펙은 사실상 트럼프의 완승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중국과 일본의 양보가 이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진행자의 들뜬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버드에서 30년 동안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제 시각에서는 모두가 놓친 진실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확실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일본의 새 총리는 에이펙 이전부터 트럼프를 찾아가 미국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장면을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며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진행자는 더 흥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물러섰다는 겁니다. 중국은 2026년 1월까지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구매하고 이후 3년간 최소 2500만 톤 이상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신규 통제 조치는 즉시 유예되고 수출 제한도 일시 해제됐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후퇴안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언론과 전문가들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아시아 외교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평가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뉴욕 타임스까지 외교적 승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의 양보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히토류 통제만 해도 연간 870억 달러 규모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시진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2018년 무역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이번 성과는 미국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죠. 아시아의 거대 경제국인 중국도 결국 트럼프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에이펙에서 미국 중심 질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최국 한국도 트럼프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하며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고요. 이는 미국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충격적으로 패배한 회담이 단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패배라니요? 모든 양자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백악관의 발표가 이어졌죠. 특히 중국과 일본 같은 핵심 국가들과의 만남은 모두 미국에게 유리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트럼프가 받은 화려한 선물들에만 시선을 빼앗긴 회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한국이요? 하지만 한국은 오랜 동맹 아닌가요? 주한미군도 있고 양국 경제 협력도 공고한데요. 솔직히 한국이 미국에게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히 방심했던 겁니다. 저는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설명했죠. 무려 87분 동안 진행된 그 회담이 끝난 뒤 정말 이상한 징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의 낯빛이 굳으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이상한 일들이 정확히 뭡니까?
87분 회담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자료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정상급 회담이 끝나면 보통 백악관은 즉시 공동 합의문이나 요약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런데 그날 단 하나 한국과의 회담만은 아무 문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전체가 자료 배포를 기다렸지만 한국 회담 관련 문서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발표를 냈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통상 필요한 내부 검토나 국가안보, 회의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각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몇 시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뤄질 것이다.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부활이다. 진행자의 눈썹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그게 공식 발표라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공식 문서도 아닌 개인 계정에 올린 단문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다. 러시아가 2번째고 중국이 3번째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실험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글들 모두 한국에서 어획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직후 미국이 핵실험 확대를 선언한 셈입니다. 순간 스튜디오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습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두 발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핵이라는 문제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진행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핵잠수함과 핵무기는 엄연히 다른 분야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트럼프가 무엇을 노렸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진행자 쪽에 놓인 모니터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그가 남긴 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부활이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 산업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필리 조선소의 실제 소유권이 한국 기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행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미국 조선업 부활이 아니라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명분이라니요.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할 무언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부연했습니다. 동맹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주는 결정은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미국 조선업 채권이라는 달콤한 명분을 더 씌운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핵잠 기술 일부를 한국에 주는 대신 연료와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가겠다는 구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실입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원자로 설계와 추진 체계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료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트럼프는 기술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간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강조한 필리 조선소의 부활은 실상 한국에게 핵전력 확장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이 프로젝트 대부분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는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일 뿐 아니라 군사 선박 분야에서도 누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승인이라는 단어를 적어넣은 그 순간 미국은 한국에게 핵계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과 핵무기는 별개가 아닌가요? 핵추진 기술이 바로 핵무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결국 연료 즉 농축 우라늄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승인이야말로 트럼프 구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마 처음엔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겠죠. 그러나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공급한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저는 말을 멈추며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진행자는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향할 명분이 생긴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한 핵잠수함 승인에는 아주 미묘한 지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핵잠 기술을 넘기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라는 신호인지, 혹은 연료 생산까지 허가하겠다는 뜻인지 그 어떤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저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러 선택지들은 결국 미국을 곤란한 위치로 몰아넣을 거라는 사실을요. 진행자가 놀란 듯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곤란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단 하나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결말은 미국이 완전한 통제를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미를 담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은 계산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기술 제공 방식으로 승인했다면 이는 트럼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즉 최선의 선택지였을 겁니다. 진행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지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이었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한국에 미국산 기술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움직임을 어느 정도 묶어두고 나아가 한국의 핵잠수함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면 미국 방위 산업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중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득이 큰 셈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저는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LNG선은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기술을 미국이 흡수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나쁘지 않은 거래였겠네요. 기술을 나눠받고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계산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료 통제였을 겁니다. 저는 한 박자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료의 문제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트럼프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한국에 농축 우라늄을 공급해주면 핵잠수함을 만든 이후에도 연료 의존을 통해 한국을 계속 묶어둘 수 있을 것이다. 진행자는 바짝 집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료로 통제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현재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1974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력한 제약입니다. 진행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결국 연료는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낮고 단단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즉 기술은 넘기되 연료 공급으로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게 트럼프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통제 전략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정말 교묘한 전략이군요. 진행자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연료 공급을 끊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휴대전화를 팔면서 충전기는 자기 회사 제품만 사용해야 하는 식의 전략이죠. 겉보기에는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진행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흘러갈까요? 한국이 그런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트럼프가 꿈꾼 가정입니다. 진행자가 궁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왜 가정일 뿐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실제 한국은 그런 식의 통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의 한국은 어떤 형태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시선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의 계획이 만약 그런 방식이었다 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구상이 숨어 있었죠. 진행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더 큰 구상이라니요? 핵잠수함 승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저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한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주고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체의 핵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 속에서 한국은 핵심 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 인프라 확장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구상은 이미 2025년 5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라. 정부는 이를 위해 원자력 기술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원자력을 미국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라. 진행자는 놀란 듯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원전 용량을 4배라니요. 현재 미국의 원전 용량이 약 100기가와트인데 그렇다면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겁니까? 규모가 너무 크네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명령은 사실상 미국 전체 산업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원자력을 군사와 산업을 모두 떠받치는 이중축으로 사용하려 했고 이를 위해 미국의 핵기술 부활을 국가 전략 목표로 올려두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계획이 단순히 국내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세계 원전 수출 1위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당히 야심찬 목표였군요. 그런데 그게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지역에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의 건설과 설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이요? 미국의 원전 부활 프로젝트인데요. 그럼 미국이 자국 원전을 짓는데 한국 회사를 끌어들인다는 건가요? 저는 화면에 띄워진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설계는 한국 건설사가 맡고 원자로 부품은 한국 제조사가 공급하며 전체 공정 관리는 한국 엔지니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에 건설될 신규 원전 7기 모두 한국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원전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로 부품 기술에서 세계 정상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으로 미국 기술 표준에 맞춘 설계 능력도 이미 확보한 상태였죠. 진행자가 궁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원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한국은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비용이 너무 높고 공사 기간도 길어집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가격은 낮지만 기술 신뢰도와 지정학적 위험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시공과 인프라 구축까지 한국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시공까지 맡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보통 미국 기업의 못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맡으면 공사 기간은 3배 이상 길어지고 비용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최근 조지아주 보글 원전 건설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책정된 예산 140억 달러는 300억 달러로 불어났고 완공은 무려 7년이나 지연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움직입니다. 기한을 지키고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억제해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원전 산업의 실질적 주도권을 한국에게 맡기게 된 셈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원자력 부활을 선언했지만 실제 그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손은 대부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원전 부활은 한국 기술의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통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부활이라고 부른 이 거대한 설비 확장은 설계와 시공 부품 조달 모두에서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가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함께 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국과 손을 잡고 원전을 지어 나간다면 그 원전이 쓸 연료는 도대체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미국이 매년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행자는 예상치 못했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우라늄을 수입한다고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요? 저는 준비해온 수치를 짚어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매년 4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국이 사용하는 원전 연료의 약 20%가 러시아에서 들어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행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러시아산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도 말입니까? 저는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원전 연료 문제에서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미국은 2024년 5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2028년까지 한시적 예외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도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금지를 선언해놓고 예외를 두다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우라늄 농축 시설만으로는 원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원자력 발전소들은 러시아산 연료 공급이 끊기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농축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러시아가 농축 우라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실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낮은 톤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잠수함 연료로 쓰이는 20%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겠죠. 처음에는 제한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겠지만 워싱턴의 다수 전문가들은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던가요? 수개월 안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점차 농축 우라늄을 상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진행자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상시 농축이라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씩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시 농축이 허용되면 한국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의 범주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하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연료 주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연료 주권이라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입니까?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계산한 것은 아주 단순해 보였습니다. 러시아 의존을 줄이고 연료 공급망을 아시아 동맹국으로 다변화하는 것. 하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복잡한 전략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연료 의존을 낮추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통제할 수 없는 동맹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한국이 미국의 뜻과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그 선택이 결국 연료 자급이라는 새로운 독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연료를 자급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원자력 정책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체적인 원자력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문제를 풀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진행자가 숨을 죽인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연료까지 자급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침묵했고 눈빛은 화면에 떠있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지금 세계 정상급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발전용 원자로, 해군용 추진체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스스로 모든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허가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농축이 공식적으로 허가된다면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5대 농축국 반열에 오를 겁니다. 진행자가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기술을 자주 국방의 꿈과 연결시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겨난 흐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독자 전략은 이미 반세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경험했고 베트남의 공산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생존 전략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흑백 화면들이 지나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배꼽 미사일 그리고 프랑스와의 재처리 계약 문서. 진행자가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미 50년 전에 핵무기를 만들려 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프랑스에서 연료 재처리 시설을 들여오려 했고 미사일 개발과 핵기술 확보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꼽 미사일은 사거리 18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그 계약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직접 한국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핵개발은 멈춘 역사로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춘 역사가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25년 세 번의 도전 끝에 한국은 결국 스스로 핵추진 기술과 농축 능력에 다가섰습니다. 진행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994년과 200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94년에는 북한 핵위기로 인해 한국 내부에서 핵무장 논의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한국이 실제로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왔습니다. 몽골 그리고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들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복권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상징입니다. 저는 손끝으로 문서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단계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까지 허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위에는 조건이 붙겠죠. 생산된 우라늄의 일부를 미국이 공급받는다. 겉으로 보기엔 상호 협력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자국의 원전 확장을 위해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진행자는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려다가 한국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준 셈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표정을 굳히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한 농축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산업 시스템은 원래부터 그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핵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핵개발 역사는 1970년에 시작됐고 지금 그 역사는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조명이 낮게 깔린 스튜디오 안에서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경계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핵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핵심으로 삼는 건 첨단 무기 체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운영하는 최신 레이저 기지 하나는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차세대 전자전 장비들은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무기 체계들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실상 슈퍼컴퓨터급 전력을 소모합니다. 진행자가 놀란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이 곧 전력 생산 능력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전장에서는 전력 공급망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미래 전쟁은 전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하나만 해도 기존보다 3배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자기 사출기 레이저, 방어 시스템, 고출력 레이더, 이 모든 것이 막대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진행자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이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전기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전을 통해 무기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을 키우는 것도 그 전략의 일부죠. 하지만 저는 하나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카메라를 깊게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자료 화면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넓은 영토와 7배나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방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처럼 원자력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적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약 18%로 한국의 32.5%보다 낮습니다. 저는 가볍게 감탄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미국의 총 원전 용량 약 100기가와트가 자원이 전혀 없는 한국 26기가와트의 4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이 좁은 영토에 얼마나 놀라운 기술을 밀집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원전 기술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 전력 생산 능력과 군사 기술이 결합된다면 그 힘은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저는 더 넓은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산 산업을 보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액은 이미 100억 달러를 넘었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대규모로 수출된 것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간다는 것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서방 기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진행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군사 기술까지 강국이라는 건가요? 한국은 현재 세계 12번째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저는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무장까지 결합된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조심스레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설지 고민하게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머지않아 중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 없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게 될 정도로 한국이 강해진다는 뜻인가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통제하려 했고 미국은 한국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균형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아직 결과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라는 말씀이신가요? 역사는 지금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게감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늘 꿈꿔온 자주 국방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강국을 스스로 만들어낸 셈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트럼프가 87분 동안 한국과 나눈 대화의 진짜 의미가 이제 보이십니까? 진행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계산 착오였다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이 미국조차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스튜디오는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시작되는 순간 동아시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한국이 서 있을 것입니다.